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세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선 후기의 세금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의 조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양난 이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놔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토지세인 전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납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군포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토지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은 조선 전기 당시에 세종 시기와 처음 연관이 잡혀져 있는데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풍경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통해서 최대 20두에서 최소 4두까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1결 단위로 기준으로 해서요. 1결 같은 경우는 3,270평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1두 같은 경우에는 한 18km에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결당 4두에서 20두를 거뒀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이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을 겪고 나서 보니까 안정적으로 세금을 내기가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토지는 황폐화되고 그런 자원적 이런 농사를 짓는데 안정적으로 필요한 재원들도 확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인조 때 영정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인조 때 영정법이라고 하는 제도는 영구히 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지당 1결 4두에서 6두를 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두에서 4두가 아니라 토지의 비옥도나 풍요에 상관없이 이제는 고정적으로 4에서 6두를 내게 되면서 어느 정도 농민의 부담이 줄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납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공납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특산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구미 그 경북 지역에 있는 사과, 대구 사과, 그 다음으로 나주의 배, 이런 울릉도의 오징어, 제주도의 흑돼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특별한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들을 정기적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 그 특산물들을 농민들이 가구수만큼 직접 바치러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 지역에 사는데 이 지역에서는 사과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국가에서 사과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하러 다녀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한 가구 단위로, 머릿수 단위로 걷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머릿수에 맞게 똑같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자는 여유있게 낼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바로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관리와 상인들, 수공업자들이 짜고 미리 예를 들어서 사과, 백상자를 미리 내놓은 다음에 그 백상자들을 직접 사과를 바치러 오는데 받질 않아요. 받지 않고 이걸 미리 이 방납 상인들이 이미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 라고 해서 가면은 이 값을 비싸게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방납의 폐단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도 이 세금을 내가 직접 내려가는데 썩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도둑질 당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 농민들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했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납의 폐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해군 때에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새로 개편하게 됩니다. 이 대동법 제도는 이전의 가구 단위, 머릿수 단위가 아니라 어떤 단위냐? 바로 토지 단위로 걷습니다. 토지 단위로 걷는다. 토지가 있는 사람한테 낸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쌀이나 배나 포나 돈으로 걷게 하는데 토지 1결당 12두를 걷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토지가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럼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안 내도 돼요. 그럼 토지가 있는 사람들, 관리 양반들이 점차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 세금을 내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농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줄게 되죠. 그러면 이 전국 각지에서 대동법을 위해 쌀이나 배나 돈으로
쭉 다 걷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왕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누구한테 주냐? 바로 공인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이 공인들은 직접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산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요. 수공업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산다 라고 하면 A, B, C, D, E, F, G 다양한 그런 수공업자들에게 제품을 맡겨보고 필요한 것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통해 농민 부담도 줄고 시장 경제, 경쟁 체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군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16세에서 60세의 남자들은 군대를 갔어야 하지만 직업군인 체제로 점차 변화했기 때문에 이 군포를 내면서 국방비를 충당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2필에서 4필 정도의 배를 냈어야 했습니다. 배를 직접 짜서 내야 되는데 이거 짜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이걸 직접 머릿수만큼 내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부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조 때 균역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 균역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1년에 한 필로 간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정말 농민들한테 부담이 줄어들었을 텐데 2필이었다면 한 필 줄었고요. 4필이었다면 3필 줄었습니다. 그거를 보충해야겠죠. 그래서 어디서 보충하냐? 바로 토지가 있는 사람인 결작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1결당 2두의 추가 세금을 걷고요. 소금을 이용하는데 세금 내라. 선박 이용하는데 세금 내라. 그리고 어장세 등등의 세금을 매겨서 이 국방비를 보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 공납, 군포에 대한 세금의 변화를 알아봤고요. 이 조선 후기 세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비총제가 되겠습니다. 이 고을 단위, 마을 단위마다 세금의 총액제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마을에다가 600두를 내라, 여기는 500두를 내라 라고 정해줘서 그 사람 있는 수만큼 n분의 1을 해서 그 세금을 채워넣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보시다시피 토지 단위로 점차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기준으로 인구가 아닌 토지 단위로 기준으로 하는 세금 제도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조선 후기 조세 제도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